조금 무거워졌지만 여전히 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해졌죠. 뭐가? 소니 알파7C 마크2입니다.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을 캐리하고 있는 제조사, 단연 소니라고 생각합니다.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내놨고 소비자들에게 정말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죠. 아주 얄미울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입니다. 그리고 2020년 세상 가볍고 작은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알파7C를 내놓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풀프레임 카메라에 대해 진심인지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사실 이전에도 소니 카메라들은 타사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 편에 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알파7C는 더 작았던 거죠. 그만큼 휴대성이 크게 강조되는 제품이었고요. 그런데 전자제품에서 경량화라는 것은 이게 타협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 크기를 줄이려면 뺄 걸 빼야 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알파7C는 저도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모든 걸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 포인트들은 얼핏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알파7C는 알파7 마크3를 베이스로 하고 있었고, 물론 그보다는 조금 더 제약적인 그런 성능을 갖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약간 좀 심플화된 조작계였어요. 마냥 좋지는 않았죠, 제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최신 제품이에요. 알파7C 마크2. 이 녀석은 제게 어떤 느낌을 제공했을까요? 어떤 경험을 제공했을까요? 3300만 화소 풀프레임 CMOS 센서, 비욘즈 XR 이미지 프로세서 탑재, 5축, 인바디, 이미지 흔들림 보정, 759개의 위상차 AF 포인트.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이전 알파7C 대비 확실히 사양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자, 디자인을 먼저 보죠. 컴팩트의 C, 그래서 알파7C. 2세대 모델이기에 알파7C 마크2. 배터리와 SD카드를 모두 꼽은 상태로 제품 무게는 524g, 바디만 약 430g입니다. 가볍죠. 대충 하이엔드 스마트폰 2개를 포개해 놓은 수준입니다. 물론 509g이었던 이전 모델과 비교하면 아주 조금 더 무거워졌어요. 왜 무거워졌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변화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면 다이얼이 추가됐어요. 이 상단 모드 다이얼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슬로우 앤 퀵, 동영상, 사진, 바로바로 모드를 셀렉할 수 있는, 이걸 뭐라 그러지? 스위치? 레버가 적용됐어요. 이전 알파7C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코어 유저까지 만족시킬 수 없었던 조작계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립감이 좋아도 이 조작계가 허술하면 즉각적인 반응이 어렵고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필요했던 변화입니다. 알파7 마크4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소니의 욕심이 줄어들고 유저에 대한 배려심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 이건 아무래도 최근 풀프레임 미러리스 경쟁이 심화되면서 생기는 변화인 것 같아요. 이래서 제조사들의 경쟁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각도로 조절할 수 있는 스위블 터치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최대 밝기로 설정 시 역시 야외에서도 무리 없는 이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야외 시인성이 좋다는 거고, 뷰파인더도 살짝 개선됐습니다. 이전 세대 대비. 스코프 배열이 0.59에서 0.7배로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 가격대를 고려하면, 이 200만 원대 카메라인 것을 고려하면 그렇게 좋은 품질의 뷰파인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립부도 살짝 변화했습니다. 더 깊이감이 있어요. 다만 경량화로 인해서 여전히 일반적인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들 대비 이 밑단이 좀 짧습니다. 적응하면 문제없고, 그리고 입문자분들이라면 이 차이를 알아채지 못하실 겁니다. SD카드 슬롯은 하나뿐이고 마이크로 HDMI 포트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경량화로 인한 희생이라고 볼 수 있고, 슬롯 하나 없고 풀사이즈 HDMI 없다고 해서 이게 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장벽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녀석은 그냥 초점을 이 작은 바디, 이 작은 크기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니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전 모델은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을 줬거든요. 반면 알파7C 마크2는 이 조작계 개선만으로 훨씬 좀 카메라다운 카메라가 됐다. 그래서 더 많이 쓰게 되고 더 많이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편하니까 쓰는데 부담도 없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디가 가볍다는 거는 이것도 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죠. 여러분들 게이밍 헤드셋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0g, 성능 좋아. 4시간 써보셨어요? 무겁습니다. 고작 100g 차이 나는데 350g과 450g의 게이밍 헤드셋 차이는
체감적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다는 것은 정말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곧 기동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전에는 몰랐다가 이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알게 된 사실도 하나 있어요. 그럼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야. 이미지 흔들림 보정 능력이 더 좋아졌어요. 5축 최대 7.0 스톱. 제가 월말에 내놓는 그 테크5라는 컨텐츠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전까지는 저도 M4와 저울질하면서 굳이 내가 이런 제품을 살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오판이었어요. 체감될 정도로 흔들림 보정 능력이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저도 직접 쓰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일단 사과드립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변화 역시 창의적인 사진, 동영상을 담아내는데 보다 적합한 바디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단순히 동영상에만 해당되지는 않잖아요. 흔들림 보정 능력이 좋으면 낮은 셔터 스피드 속에서도 저속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이미지를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손떨방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변화점이 또 있어요. AF입니다. 소니 카메라의 AF. 타사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소니 카메라의 AF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빼앗고 싶을 정도로 좋아요. 그런데 그런 AF 시스템이 또 한 번 진화했습니다. 일단 알파7C 마크2의 AF 포인트 수는 최대 759개. 그런데 여기에 AI 프로세싱 유닛이 탑재됐어요. AI 프로세싱 유닛. 고화소 카메라 알파7 R5에 최초로 적용됐던 기술, 칩입니다. 별도 AI 데이터 처리 장치가 추가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전 대비 훨씬 다양한 유형의 피사체를 인식할 수 있게 됐고 인식률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는 곤충, 자동차, 기차, 비행기까지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엄청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전에도 워낙 좋았으니까. 솔직히 맞잖아요. 좋았던 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별도 AI 처리 장치가 추가됐다는 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점차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쐐기를 박는 변화가 또 있습니다. 시스템 UI 개선입니다. 훨씬 보기 편해졌고 더욱 직관적으로 변했어요. 진작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를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소니는 진작에 이렇게 했다면 나는 이쪽 노선을 타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늘 갖고 있었던 소니 카메라에 대한 불만, 불편했던 점들이 지금 다 각계격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되고 있는 거죠. 한때는 틸팅 디스플레이를 볼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이건 뭐 큰 변화네. 이걸 틸트를 안 써? 막 이랬는데 수입을 다 들어가, UI 개선돼, 조작계도 개선돼, 다 편해지고 있잖아요. 이걸 또 게임으로 비유하면은 제게 소니 카메라는 게임 개발사 프롬 소프트웨어였어요. 엘든링, 다크 소울. 그 프롬 소프트웨어가 마치 굉장히 친절한 내러티브를 지닌 액션 RPG를 내놓은 격인 거예요. 지금 제가 갖는 이 소니 카메라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업계는 다르지만 프롬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이 소니는 조금 더 유저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아주 좋은 변화고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3,300만) 화소로 찍어내는 이미지 품질.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좋아요. 번들 렌즈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깔끔한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해상도가 커서 그래요. 비슷한 가격대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들하고 비교하면 체감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미지 품질로 이거를 깔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충분히 맛있다고 생각해요. 사진을 찍는 맛이 있다는 거죠. 대신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전 알파7C와 똑같아요. 기본 셔터 방식이 전자선막식입니다. 최대 셔터 스피드는 4000분의 1이 끝이고요. 지난 알파7C 영상에서도 제가 이 전자선막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짧게 요약하면은 고속, 그러니까 높은 셔터 스피드 속에서 나타나는 보케 왜곡,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도로는 이게 전혀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로우 이미지는 이 비압축부터 해서 3단계 무손실 압축까지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JPEG 및 압축 로우 시 약 10매 연속 촬영이 가능하고요. 비압축, 무손실 압축 경우 약 6매입니다. 알파7 마크 4 때처럼 10개의 커스텀 가능한 크리에이티브 룩을 지원하고 있고요. 컬러 필터입니다. 따로 후반 작업을 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느낌의 이미지를 손쉽게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게 스냅 사진용으로 굉장히 좋아요. 발군입니다. 제품 가볍죠? AF 좋죠? 흔들림 보정 좋죠? 이미지 품질도 좋죠. 여러모로 갖고 다니면서 정말 그냥 찍기 좋아요. 도찰은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짐승만 찍는 거예요. 사람 찍으면 시끄러워지잖아. 합법적인 모델이에요, 동물이. 이게 또 동영상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최대 4K 422 10비트 60프레임 내부 녹화를 지원해요. 당연히 4K 60프레임에서는 크롭이 발생하기 때문에 늘 그렇듯 저는 30프레임으로 영상들을 찍어냈습니다. 7K 오버샘플링은 30프레임 코덱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걸 안 쓸 수가 없어요. 선예도가 다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60프레임으로 바꿔가면서 쓰기도 했지만 통상적으로 30프레임을 주로 썼어요. 기본적으로 롱곡, 인트라 포맷을 지원하고요. 올 인트라 경우에는 V90에 빠른 메모리 카드가 필요합니다. 비트레이트가 높아요. 이번에도 로그 레코딩 지원하고요.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전과 같습니다. 최대 14 스톱 플러스. S로그 촬영 시 얻을 수 있는 최대 DR 값입니다. 나는 후보장, 그런 거 귀찮다. 그러면 안 쓰면 그만이긴 한데 저는 되도록이면 이 로그 촬영을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어렵고 귀찮은 거 아는데요.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면 이런 카메라의 잠재 능력을 적극 활용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끝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조사별로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주 지진납니다. 아주. 하나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재밌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번 영상을 촬영할 때 제가 처음으로 그 그러니까 시네톤을 처음 써봤어요. 처음 써봤는데 되게 편했어요. 내가 유튜브에서 많이 보던 딱 그 전형적인 소니 카메라의 시네마로 약간 좀 컨트라스트 약간 빠져 있고 선명한 것 같으면서도 몽환적이고 딱 그 느낌. 그게 이제 그대로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써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러시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았어요. 약간 좀 날로 먹는 시네마틱.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걸로 이런 결과물을 담아내는 게 저는 찍으면서도 굉장히 묘했어요. 어디 하나가 좀 좋지 말아야 되는데 좋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밸런스가 안 맞아. 아쉬운 점이 또 있겠지. 근데 그거를 생각했던 게 역시나 좀 이제 오버히팅으로 인한 발열로 인한 촬영 중단. 이걸 분명히 빠르게 경험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4K 422 10비트로 30프레임으로 약 1시간 50분을 연속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배터리는 약 5%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단되지 않았어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고 매력적이에요.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딱 세로 모드. 이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나 이거 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기존에 없었던 기능은 아니에요. 그 GBE1에 적용됐었던 오토 프레이밍, 자동 프레이밍 기술이 기능이 도입됐어요. 말 그대로 앞에 있는 피사체에 따라 자동으로 프레임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마치 카메라맨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촬영을 해도 심심하지 않은 결과물을 남길 수 있는 거죠. 대신 4K 크롭입니다. 크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 크롭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최근에는 뭐 유튜브 쇼츠라든지 틱톡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쇼폼이 트렌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알파7 마크4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중간한 바디로 입문하느니 이런 걸 사는 게 낫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가장 친절한 최신형 소니 카메라인 게 바로 이 알파7C 마크2니까요. 디지털 카메라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저는 세 가지의 장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크고 어렵고 비싸고. 그런데 소니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거의 해결했습니다. 타사 풀프레임 카메라 대비 작습니다. 그리고 가볍죠. 조작계, UI 개선 포함 몇 가지 편의 기능들이 또 추가되면서 초보자들도 다루기 쉬워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작은 녀석이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가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렴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게 제일 아쉬운 점일 수 있어요. 소니 공식 스토어 기준으로 약 270만 원. 제가 이전 카메라 리뷰에서 더 이상 좀 최신 카메라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 욕구가 좀 사라졌다, 가라앉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그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좀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찍어내는 게 힘들더라고요. 뭐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이제 선배분들한테, 인생 선배분들한테 좀 욕먹을 것 같은데, 저도 뭐 먹을 만큼은 먹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좀 번거로운 게 싫어서 슬슬.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알파7C 마크2는 꽤나 좀 신선한 느낌을 주는 그런 풀프레임 바디였습니다. 좋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디몬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간을 떠들었더니 목이 아파요. 마크4랑 비교를 해서 자꾸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지? 뭐 지난 1세대랑 비교하면 엄청난 진화죠. 이거는 옛날 생각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저도 카메라를 스트랩까지 걸고 매일같이 들고 다녔어요. 회사 출근할 때도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이렇게 쓱 꺼내서 찍는 게. 캐주얼함, 이 어떤 가벼움, 이거는 정말로 무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니가 조금 실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잘하지? 씨.